무슨 관심이 없어. 영화 관상의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을 이렇게 또 벗으셨어. 무슨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처럼 자고 있지만 저거를 생각하신 겁니까? 저 그림이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없다. 네네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꼬락서니는 영락없이 굴레방 다리 밑에서 술 퍼마시다가 굴러나온 거지와 비슷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엄청난 관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김내경은 원래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손으로 글 공부를 하던 선비였으나 이놈아, 그때는 우리 집안이 한양의 기화가 몇채였는지 아느냐? 집안이 영모에 휩쓸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교군 이정석 선비가 씨가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뜯어 말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방 안에 보았더니 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호결해도 벼슬애들 생각하지 마라. 넌 하래비와 상이 닮아 벼슬이 오르면 화를 입을 상이야. 억울한 마음과 궁여지책으로 관상 보는 법을 배웠으나 내비로 팔자가 어떻게 이꾸라지로 살까 하도 원통하게 배운 관상이지만 이 사람의 진짜 재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만화님은 장사에 관심도 있고 수완도 있어만 보아하니 도합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얼굴 한번 쓱 훑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읽어내는 신묘한 재주는 멀고 먼 한양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여기 그 용한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이분 한양의 연홍이란 기생집 들어보셨어? 고관 대작들도 드나든다는 그곳 안주인 몰시다. 조선 최고의 기생인 연홍까지 같이 일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할 수 있을까?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해야죠. 관상으로 돈도 벌고 팔자도 산뜻하게 리셋할 겸 김내경은 처남인 팽헌과 함께 한양길에 오릅니다. 물론 기방에 댄서로 취직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송강호 배우도 원래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어색하잖아요. 조정석 배우가 하니까 그냥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재주는 곧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귀한 삼이요? 예. 삼이요? 예. 빨리 이거를 원래 대본에는 그냥 그래도 뭐 안 바꿔줘요 뭐 이런 씬이었는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애드립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가슴 그대로 있으시고 이게 실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짜지도 않았더라고요. NG 없이. NG 없이.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김내경은 더더욱 유명해지고 마침내 이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실권을 쥐고 흔들던 정승 김종서 대감이었죠. 김종서. 관상은 이 인물의 등장 장면이 다 멋있어요. 영화 지루한 구석이 진짜 없어요. 그는 범이다. 호랑이. 사실 호랑이 정승인 김종서가 김내경을 불러들인 건 겉으로 숨긴 허물을 찾아내는데 매우 능한 것으로 아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내경의 재주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김종서보다 이 사람이었죠. 임금인 문종은 나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 병약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자 김내경을 불렀습니다. 이방원, 영모의 상.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단종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참혹한 세상에 어찌 살아갈지. 김태우 선배님이 이때 특별 출연해 주셔가지고 문정으로 너무 감사했었어요. 나약해진 왕의 상황.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되게 고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 문종은 김내경에게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며 관상을 볼 것을 명합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을 달려온 전형적 사대부입니다. 안평대군, 워낙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어 감히 살생은 못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까지. 내리셨다. 여기까지는 딱히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전하를 두려워하며 결코 왕이 찬탈을 감행할 그런 그릇은 못 되옵니다. 문종이 승하한 후에 김내경은 문종의 명을 받들어 김종서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서를 찾아가 도와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어리석은 소리.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관상의 관자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양은 역적의 상이야. 사실 결국 어느 내경은 쪽이 이길 것 이미 같소?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으며 수양대군과 김종서라. 그렇지. 그의 상이 이리와 같다는 소문 또한 들었습니다. 이가는 이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이라 하고 김가는 보고 있자면 호랑이가 떠오른다던데. 그런데 이런 얼굴을 봤다면 먼저 의심을 해봤어야 했죠. 진짜 수양대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으르렁 다시 봐도 사실 영화가 물론 등장신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리액션의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공포에 질린다는 표정으로 보는 송강호 씨.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이 얼굴을 가린 인물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소? 김내경을 잡아다 놓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실질적인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모를 덮는 일은 할 수 없소이다. 당신의 처남은 두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고 내 이름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요.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악당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직접 연기하셨어요. 탈수면 딴 사람 해도 되는데 그걸 저 밤새도록 저거 아니에요. 선배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내경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 장면을 찍을 때가 연기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정말 좋은 느낌을 받은 그런 영화. 이제 김내경은 어쨌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의 명분을 쥐고 있는 김종서의 편에 서서 수양대군을 상대하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냉혹하고 잔인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걸 돕거나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명대사죠. 김내경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독학으로 벼슬길에 오른 심지가 고든 아들인 진영과의 대화에서 이 해답을 찾습니다. 나도 자식의 뒤지지 않는 애비가 돼야겠다. 후손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죠. 수양의 군사들이 명나라 사신을 호위하러 가는 내일 그 틈을 타 수양을 칠 것이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양대군을 치고 그의 야욕을 저지하는 결말로 갈 것 같습니다만 일은 정말 엉뚱한 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황표정사에 대해 고할 말이란 무엇이냐? 원래 남의 눈치 안 보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진영은 왕에게 김종서 대감이 펼친 정책의 부당함을 고했고 저런 이종석 씨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뭔가 저렇게 혼자만 외롭게 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곱다. 좌의정의 황표가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해 시력을 잃게 되었죠. 김종서 대감을 비방하다니 보지 못하면 말도 못할 것이니 입 다물고 살거라. 그리고 그 일이 김종서 대감의 명이었다는 말을 들은 팽원은 김종서 대감이 시킨 짓이라더구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양대군에게 달려가 김내경과 김종서의 계획을 모조리 이야기해버립니다.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 김종서가 대군을 치러올 것이오. 상대방의 계획을 훤히 알게 된 수양대군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수를 쳐서 한밤중에 김종서의 집에 나타나더니 마침내 야욕을 드러내고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요. 김내경의 눈앞에서 김종서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실제로 이건 사실 근거한. 네네네. 설태로.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양이 김종서를 죽였어.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삐딱한 얼굴은 관상가 김내경이 부산 가는 기차도 그렇고 이분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난 다음에 보관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요. 이 얼굴이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수양의 얼굴을 숨기고 마치 김종서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진영의 눈을 못쓰게 만들어버린 사람. 이 모든 일의 흑막이자 한 손에 데스노트를 들고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반역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 섬뜩한 인물이 바로 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잃더라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인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군 나으리. 그의 아들마저 눈앞에서 잃고 맙니다. 아들 진영의 팔자는 정확하게 그가 읽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네. 공부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초반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슬펐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이게 한 3, 4일 찍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이 저 감정을 유지하려고 너무 힘드셨어요. 목이 다 쉬고. 세월이 흐른 후 조정의 실권을 한 손에 쥔 권력자 한명회와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좀 아깝소. 초야에 묻힌 김내경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감에 취해 있는 한명회에게 김내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끝이 좋지 않구려.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이 정도 약간 후련한 감도 있었어요. 김내경의 말은 한명회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공포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저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끝까지 높을 수는 없다는 진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높이 오른 파도가 언젠간 부서지듯이 말이야. 한 사람의 관상가의 눈을 통해서 시대와 인물을 바라본 영화 관상이었습니다. 영화 사도의 초반부는 그야말로 훅 들어옵니다. 연예인 배우한테 참 많이 놀랐어요. 과연 사극이 어울릴까 했는데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도세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싶었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왕의 침소로 쳐들어가 선왕을 죽이려는 세자의 모습부터 등장하죠. 신을 부르는 이 음악이잖아요. 이 사용도 그 사용이 너무 좋았던 영조의 침소까지 내달려간 세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움켜쥐고 궁궐 안에서 칼부림이 나기 직전까지 보여준 다음에 영화는 바로 다음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불같이 화를 내는 영조의 모습과 얼굴 정말 너무 좋다. 자결하라. 율법에 자결이라는 형벌도 있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의금부로 넘기십시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거기에 울분을 토하는 세자의 모습.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대립하는 두 사람의 감정이 극한까지 치달으며 마침내 뒤주의 세자를 가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모화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유아인 배우는 몸에 동선을 쓰는 법, 라인을 쓰는 법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저 배우.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화 사도는 이모화변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려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무영님이 너무 망치질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의 그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조가 젊은 왕이었던 시절 사도세자가 아니라 아들 이선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영조 임금은 숱한 권력 투쟁과 암투,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의 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오해가 따라다녔고 이 종묘 장면이 난 너무 좋았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왕이 됐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이인좌의 난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이인좌가 왜 반란을 일으켰겠소? 당신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저놈도 찢어라. 조금이라도 내 모양새가 떨어지게 되면 또 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자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가까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저런 거. 양치질하고 귀를 씻으신 뒤 이런 말 들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버릇들을 잔뜩 갖고 있었고 물론 성격도 좀 유별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총명한 아들 이선의 탄생은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에게 물려줄 책을 스스로 지을 정도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죠.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도 슬픈 일이며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지만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전부 부응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림 귀여운데. 잘 그렸더만. 요즘에 부모 자식 간의 얘기가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상에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총명하고 슬기로워도 아이는 아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자는 장차 임금이 될 나라의 뿌리가 아니더냐.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이런 질문. 한두 번 듭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는 게 어딘가요? 이런 아주 캐주얼한 리액션들. 학문은 평생의 맛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평생을 볼 맛이면 좀 늦게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자가 성장해서 청년기를 맞게 되자 영조의 등살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소위 종사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이분의 강박은 형제와 조카까지 죽이고 종사를 지킨 임금들도 계시다. 이런 대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렇게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주상이 또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있어요. 신하들의 충성심도 시험하고 신들이 더욱 열심히 보필하게 싸웁니다. 본인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죠.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선조가 저 짓을 많이 했는데, 뭔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거나 집중을 받고 싶을 때 왕위를 양위한다고 그래요. 선위한다. 네. 왕 이름 중에 관종은 없죠. 그럼 이제 다들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좀 더 할게 뭐 이런. 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세자를 앞세우고 뒤에 앉아서 세자를 갈궈대는 영조의 모습은 오늘부로 모든 당파를 혁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시켜놓고 지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아바마마를 위해 병권과 인상권만을 그걸 몰라서 그냥 둔 줄 아니?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당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이러면 이런다고 역정. 병조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라. 잠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또 저러면 저런다고 역정인데다가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제가 그때 부안에 놀러 가서 이 장면을 봤어요. 실제 촬영하는 장면을.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꼬투리 잡는 실력 하나는 정말 신의 경지였죠. 네가 그따위로 거짓말이나 하니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네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도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칭찬에는 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아들! 셀손이란 말입니다. 국내에서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인 왕세손이 태어났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됐다. 너무했어요. 사실 이때 이 양반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새로 들인 후궁 때문에 궁 안의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후궁의 싸가지가 아주 청산유수였습니다. 가뜩이나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박서담 씨.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그런 일로 전하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어. 보다 못한 대왕 대비가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회초리를 들자 감히 세자의 생모에게 대들어. 영조는 득달같이 들이닥쳐 깽판을 놓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참에 제 임금 자리도 거두십시오. 왕을 못해 먹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세자에게 보위를 넘길 테니 윤호하세요. 대왕 대비께서는 그럽시다. 이 장면을 이 톤으로 가셨다라는 게 두 분 다 너무 전형적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게 생긴 새우꼴이 된 세자는 본인이 잘못한 건 단 1도 없이 아버지의 미움과 곤란한 처지를 한 큐에 선물 받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왕위를 받을 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발 나 왕시키지 말아달라고 죽어라 비는 것뿐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세자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든든한 자기 편이 되어주던 대왕 대비까지 승하하고 나자 가만히 있었으면 네가 임금 되는 것 아니냐? 왜 윤호를 돌이키게 해서 대비마마까지 돌아가시게 해?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원래 총명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었던 세자는 정말 크게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 버리고 말죠. 술 마셨지? 마셨습니다. 귀식게 물 가져와라. 하여튼 자기 자식한테 막 뭐 물 던지고 뭐 던지는 사람들은 안 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안타까워질 정도로 시달림을 겪던 세자는 멘탈이 부서지다 못해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 일 자체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런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방법만이 정말 능사였을까? 영조가 택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궁 안에서 살생까지 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궁 안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자를 폐위시키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세자는 팔자에 없는 영모의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임금을 죽이려 작당하여. 내 이놈! 누가 시켜서 거짓 고별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든 누명만은 벗어보려는 세자에게 자식을 꼭 역적으로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영조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모야. 꼴다보기 싫다. 되게 현대적이네. 대사가. 예, 너무 현대적이야. 그렇다면 아예 영모를 해주마 하고 달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 처음에 본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달려갔던 세자가 움켜진 칼을 내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인 세손 이산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칭찬을 받고 그날 소손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맞서고 이기려고만 들었던 자기와는 달리 할아버지와의 공감대를 갖는 어린 아들. 여기서 칼을 내려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똑같은 아버지가 되겠죠. 세자는 칼을 거둡니다. 그러나 왕은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왕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당해야 하는 아들은 죽음의 순간에서야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상을 떠나죠. 너무 슬퍼요. 반역자인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왕은 안도하고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비극 자체보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영화. 그래서 이 비극을 더더욱 아프게 그려낸 영화 사도였습니다. 네.